해군이 주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을 주로 다니다가 바다로. 네. 그렇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뒤에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일단 해군 진짜 웅장한 주제입니다. 우리 육군의 화력의 최전선 제7기동 군단이 있다면 해군에는 제7기동 전단이 있습니다. 현지 시점 대만의 해협을 두고 미중 간의 갈등이 그리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명예수호는 물론이거니와 해양안보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우 강한 해군력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동 전단 이게 어떤 부대입니까? 네, 이 7기동전단은 이제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서 2010년 2월 1일에 창설된 우리 해군 유일의 전략기동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략기동함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대인데 제주 해군기지를 이제 모항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 기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동서에는 물론이고 이제 주변 해협 어디든지 빠르게 출동할 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7기동 전단을 통해서 우리 해군이 이제 연안 방어뿐 아니고 제주도 남쪽 해역 이상의 원양 작전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러한 이제 상징성을 이제 갖게 됐고요. 실제로 7기동 전단은 멀리 이제 나가서 작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태평양 훈련, 네. 림팩 훈련이라고 표현되는 세계 최대 해군 훈련에도 참가하는 전력이 이 기동 전단 소속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계속 파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형 구축함이 교대로 파견되는데 이것 또한 제7기동전단 소속입니다. 제7기동전단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북한하고만 어떤 이렇게 작전이 치러지지 않는다. 네. 뭐 다른 영역까지도 우리가 커버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9월에 미 핵 항모 강습단 그 유명한 미 제7함대. 네. 예, 우리 본게임 100만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7함대와 같이 예, 네. 함께 훈련했던 그게 바로 우리 그 제7기동 전단의 훈련 아니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와우. 어마어마하죠. 우아예를 맞춘 게 이 정도입니까 지금? 프라모델 만들려면 죽어납니다. 이거. 네. 이거 비싼 것들 아닙니까? 비가 하나. 지난 9월 동해에 입항한 이제 미 제7함대 소속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로널드 레이건함이죠. 예.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m, 최대 속력은 시속 56km고요. 탑승 인원은 5,500여 명이나 됩니다. 뭐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비행 답합 면적이 축구장 3배 크기에 해당하는 18,210제곱미터고요. 저 위에 이제 있는 것들은 FA-18EF 슈퍼 허넷 전투기, 예. 또 E-2D 조기 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항공기만 80여 대를 탑재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 레이건함 하나만 봐도 뭐 떠다니는 군사 기지라고 불리는데 또 항모는 혼자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 빌함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과 벤폴드함 등 호위 함정들도 대거 등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날에 이제 북한이 그 전날에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한 발 쏴보고 아무튼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뭐만 하면 한 방씩 쏴요. 하여튼. 근데 우리 제7기동 전단층에서는 이렇게 큰 제7함대와 함께 연합훈련할 때 어떤 함정들이 합세를 했었죠? 우리는 그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류성룡함 7,600톤급이죠. 네. 그리고 KDX-2급 구축함 이제 문무대왕함 4,400톤급 등등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양국의 해군 함정이 총 20척이 수입이 됐었고 대수장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죠. 예. 이렇게 그 제7기동전단이 우리 해군 전력의 핵심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함정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 해군의 주요 전력들을 다 예. 망라하고 있다고 하셔도 되는데 자꾸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기동 전단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게요. 예. 원래 이게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전력들이 부산 작전기지 그리고 일부는 진해기지에 좀 분산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서 이제 그 부산기지하고 진해기지에 있던 전력들이 이사를 했죠. 예. 그때 이제 부산 작전기지에서 이지스함이 주력 함정 이지스함이 이사할 때 이동할 때 제가 같이 타고 이사를 했었어요. 아, 그것 타고 가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좀 남다른 인연이 있죠. 약간 그때 이제 가서도 제가 놀랐습니다만 전력이 보면 우리가 이제 1, 2, 3함대가 있잖아요. 예. 동해가 1함대, 그다음에 서해가 2함대, 2함대가 이제 NLL 포함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긴장도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남해가 이제 3함대가 맡고 있는데 네. 여기는 대표적인 함정이 강계토 대왕급 한국형 구축함입니다. 이거는 한국형 구축함 중에 3,500톤급으로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4,500톤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여기는 뭐 충무공 이순신함부터 해가지고 최영함까지 6척 전체. 예. 그다음에 이지스함이 우리 세종대왕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1번함 세종대왕급부터 율곡이함 3번 서해 유성용함 3척. 예. 그리고 또 우리 군소지원함 중요하잖아요. 4,200톤급 천지급 군소지원함 3척. 그다음에 군소지원함 중에 제일 큰 게 우리 소양함이 몇 년에 진수가 됐는데 네. 이게 10,000톤급입니다. 이것도 또 이 7교동전단 소속돼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으로 불렸던 이 독도함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뭐 잠수함, P3C 해상 초계기 뭐 이런 것들 이 지원 전력들이 또 합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군의 주요 전력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시피 하다. 그래서 제가 전략기동함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럼 무장도 당연히 뭐 완전 짱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무장도 상당히 이제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 충무공 인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3척이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을 다 합하면 우리가 이제 SMT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중무장인데 그게 한 432발 정도 400발이 넘어요? 수직 발사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요. 그다음에 대한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96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부 또 일본이라든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런 192발 정도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은 물론이고 이제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지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한국형 구축함 충북 이순신급 이게 이제 각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광개토도함급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대양해군을 겨냥한 지향하는 그런 함정으로 이제 건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잘 만든 디자인부터 아주 우수한 그런 배로 평가를 이제 받고 있죠. 광개토대왕급의 경우는 우리 종전에 이제 울산급이라고 불리는 호위함, 한국의 호위함보다 한 단계 높아진 거는 맞지만 대양 작전을 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대공 미사일의 경우도 근거리 대공 미사일밖에 갖고 있지 않는 등 한계가 좀 있었고요. 충북 이순신급은 이제 그보다 키워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400에서 500톤급이고 길이가 150m, 폭이 17.4m고요. 5인치 함포하고 이제 CIWS 주로 30mm 이제 골키퍼로 구성이 되는데 풍문이 있고 그다음에 SM2 아까 말씀드린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로는 램이라고 불리는 전에도 다뤘었죠. 네. 이걸 장착하고 있고 대한미사일은 이제 하픈 또는 국산인 해성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따라오는 적 대한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만 체계, 그다음에 어뢰를 또 기만하는 그런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헬기는 이제 슈퍼링스나 와일드캣 2대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급 한국형 구축함, 우리 KD2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해군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를 갖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연안에서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한 이제 그런 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충무공 이순신 네. 그분 성함을 붙였으니 예, 우승이나 심사숙고해서. 예, 딱 이제 심사숙고해서 이제 맞게 붙인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충무공 이순신급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해외 파병 임무들인데 장거리, 단거리, 대공 요탄하고 CIWS 같은 동일한 목적의 사거리가 다른 무장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적 항공기나 대형 유도탄의 요격 확률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서 이제 해외 파병 임무가 가능한 거죠. 네. 2009년 3월 13일에 문무대항함이 이제 청해부대 1진으로 파병이 됐고요. 이제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진 최영함은 이제 아젠만 연명작전. 아, 그 유명한. 예. 네. 그 한진 텐즈노 선원 구출 작전을 또 진행을 했고, 11진 강감차남은 이제 제미니오 필압 선원 구출 작전을 완수했고요. 또 실제 이제 전적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파병 임무 완수를 통해서 또 원양 작전 능력도 키우고 실전 능력도 배양을 하고 또 국위 선양에도 일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충무공 이순신급이 이제 이 정도고 그러면 역시 또 타이틀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전투력은 어떻습니까? 네. 이지스는 말 그 신의 방패 아닙니까? 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제우스가 딸아에게 준 방패의 이름이 이제 바로 이제 이지스인데 이제 무적의 방패를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방어 능력이 뛰어난 건데 원래 그 이지스 시스템이 생긴 배경은 주로 방공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공 능력은 냉전 시절에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항공모함이 강하잖아요. 근데 소련은 미국만큼 항공모함을 만들 능력은 없고, 예, 바다도 별로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항공모함은 잡아야겠고, 그래서 이제 택한 수단이 뭐냐면 이번 잠수함, 아, 예,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은 함정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폭격기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그 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몇백 킬로 되고 일본 핵탄두를 장착한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발 쏘는 게 아니고 몇십 발을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벌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항모를 잡겠다는 이러한 전술을 발전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늘에서 아, 예. 이러한 폭격기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 거리에서 이 폭격기를 잡든지 아니면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을 하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국 방공 능력이 뛰어나야 되니까 이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나온 게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방공 능력이 뛰어난 이런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방공 능력만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뭐 이런 것도 같이 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뛰어난 함정이 바로 이지스함인데 이 이지스함의 핵심은 항공기나 미사일을 잡는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스파이 1D 레이더라는 그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고요. 보통 레이더는 이제 360도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식이 도는 회전식이지만 이거는 사겨면에 이렇게 레이더가 고정돼서 4개의 레이더가 이제 고정돼서 360도를 커버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4개 평면에 레이더에 이제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쏘는 안테나 소자들이 있는데 안테나 소자가 4,480개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전파를 쏠 수 있으니까 최대 한 1,000km 떨어지는 데까지 이제 전파를 쏴서 최대 그분에 한 1,000여 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이제 그렇다고 1,000개 탐지했다고 다 1,000개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움직임을 다 추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여 개의 표적을 이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도입할 때 사실은 이게 한 척이 1조원짜리예요. 예. 근데 이 배 도입을 결정한 게 9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건조해서 이제 우리가 해군에 인도된 건데 90년대에 1조원짜리 배 도입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수준의 좀 사치스러운 무기라는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이게 예. 그 몇십 년 전인데 비용만 한 척에 하더라도 1조원짜리인데 그때는 또 지금만큼 우리 그 당시에는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았고 네. 국방비도 많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이거를 우리만 단독으로 딸랑 산 게 아니고 미국, 일본이 살 때 같이 그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아, 공구했어요? 예, 일종의 공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공구하면 싸지잖아요. 싸지죠, 예, 그러면. 그래서 마침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살라고 그러니까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에서 야 미국, 일본도 마침 이 같은 모델을
파는데 살라고 그러는데 너네도 같이 사면 좀 더 싸게 줄 수 있어. 그런 제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우리 뭐 단독으로만 했고 어디 끼워서 뭐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제도 전례가 없다 해서 좀 고민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구매하는 걸로 해서 싸게 했는데 얼마를 절약했냐면 약 3억 달러. 정도 30% 아니에요? 30%? 그러니까 한 3개 세트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3개 세트를 한꺼번에 예, 일괄 구매하면서 이제 싸게 샀죠. 3천 몇백억 원 정도를 이제 절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지스함의 대명, 이지스 구축함의 대명사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DDG 91번 함부터 112번 함, 요거의 일부 물량, 그다음에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2척, 그다음에 우리 세종대왕급 3척, 요게 이제 같은 형의 이지스 시스템 스파이원대 레이더를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서 도입이 가능했다. 그럼 이제 그 무장과 그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항공기, 함정, 뭐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 128개의 각종 유도 무기가 수직 발사기에 장착이 되죠. 요거는 이 수직 발사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의 뭐 알레이버급이나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이 96기의 수직 발사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128기를 갖고 있으니까 월등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함대공 미사일 SM-2,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철룡, 또 장거리 대잠, 어뢰, 홍상어 등 다양한 무장에도 장착이 되고요. 체계를 보자면 일단은 이제 적의 공격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스파이 1D 레이더가 이제 목표물을 찾아내게 되죠. 그럼 이제 1단계 방어망인 그 SM-2 함대공 유도탄, 여기에 이제 최대 170km 밖에서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먼 쪽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이걸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적에서는 유도 함대공 미사일 램이 발사기 한 문당 장착된 유탄이 20여 발입니다. 20여 발이 이제 9km 이상 떨어진 그런 항공기 등을 또 격출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로는 30mm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이 CI라고 불렸죠. 여기 이제 분당 4천여 발의 포탄을 이제 퍼부어서 목표물을 파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밖에 이제 국산 함대함 유도탄 그 해성, 이것도 이제 수직 발사기와는 별개로 원통형 사연장 발사관 4기에 들어있고요. 또 사거리 30여 킬로미터의 5인치 함포, 그리고 국산 경월에 청상어를 탑재한 어뢰 발사관, 이런 것들로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 제7함대에 비교할 수는 없고, 뭐 또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니 뭐 이런 데들이나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막강한 해군 전력에 좀 가려지는 면은 있지만 사실은 제7 기동 전단만 따져도 웬만한 약소군의 해군을 전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한국과의 해군력과 이렇게 비교할 만한 압도할 만한 그런 전력이군요. 대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 든든한 스펙을 자랑하는 세종대왕함이 이거 요즘 표현들이 억가라는 말이 있는데 억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깡통 모델이다. 이게 뭐 눈은 있는데 주먹이 없다. 이거 뭐 전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9년 4월에 이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 한미일 중에 이제 처음 탐지한 게 세종대왕함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지스함의 진가를 이제 발휘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 전에는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또는 로켓을 쐈을 경우 우리는 탐지할 수단이 없어서 다 미국이나 일본이 주는 정보에 의존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탐지해서 이제 알려준 그런 케이스여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고 이제 능력을 과시했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 일본은 이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만 이제 그런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는 있는데 주먹이 없다. 눈은 있어 탐지는 하는데 주먹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온 거죠. 아니 그때 공부했을 때 SM-3도 그냥 어차피 옆에 샀을 텐데 다른 나라는 우리는 왜 안 산 겁니까 그러면? 이지스 전투 체계가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도입한 게 7.1 7.1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할 때 미국, 일본이 옵션으로 채택했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BMD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거죠. 그 당시는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처럼 부각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 SM-3 미사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지스 함 구입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이런 비싼 옵션까지 붙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M-3 미사일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의 핵심 무기예요. 그래서 SM-3를 사면 미국, 일본이 같이 움직이는 MD 시스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도 사실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여하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높은 사양 게임 즐기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영상 원활하게 편집하려면 당연히 뭐 고성능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이에 많은 소프트웨어를 뭐 옵션 당연히 배보다 살기가 배꼽이 더 크죠, 솔직히. 사야- 그래픽 카드가 사야 더 비싸요, 본체보다. 되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많죠. 네. 네, 그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쉽긴 합니다만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하지만 진정한 이지스 신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그럼 뭔가 더 필요하겠네요, 반드시. 그래서 추진된 게 네. 강베터 3 배치 2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단계 이지스함, 2차 이지스함, 2차 사업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작년 7월에 이제 그 일본 함인 정조대함이 진수가 됐죠. 근데 이거는 세종대왕급보다 더 큰 8,200톤급 이고 세종대왕은 7,600톤급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가장 큰 특징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진 베이스라인 9.C2 버전이다. 이 버전의 특징은 이지스 전투 체계에서 옵션으로 불렸던 이 비엔드 시스템이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이제 포함이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IAMD라는 표현이에요.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공 방어, 즉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이제 갖췄다는 것이에요. 탄도미사일 대응, 그다음에 방공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적 탄도미사일 쏘면 그거를 탐지 추적하면서 적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든 뭐든 그것도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단도 다양해야 되겠죠. 적 항공기 요격할 수 있는,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네. 함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뭐 대한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순항 미사일이 날아온다, 뭐 이런 거는 SM-6를 쓴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장착을 하고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조대왕함은 이제 시험 평가 기간을 거쳐서 2024년 내년 말에 해군에 인도가 돼서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그 뒤에 실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다층 방어 능력이 그 부각됐던 게 그 작년인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모스크바함인가 그게 그 피격대 그 뭐 침몰을 했을 때 그때 이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 이제 4월 13일인데요. 네. 지금 뭐 사진을 보시는 이제 좌연의 두 발의 넵튠 미사일을 맞은 모스크바함이 이제 화재와 침수를 차단을 못해서 가라앉아 버렸죠. 러시아군은 아직까지 사상자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대략 해군 장병 300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넵튠이 뭐 그때도 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뭐 고성능 뭐 최신형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넵튠은 옛 소련의 그 KH-35 우란 대함 네. 미사일을 이제 확대 개량한 모델인데 북한도 금성 3호라고 비슷한 복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넵튠의 핵심 기술은 1980년대 초에 등장한 거라서 결코 최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네, 총속도 아니고 속도가 느려서 그거를 상쇄할 뭐 스텔스 무슨 기능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체적이 커요. 그래가지고 포착도 잘 되고 레이더에 네. 속도는 뭐 여객기보다 조금 빠른 정도 980km니까 그런 넵튠에 이제 박살이 나버린 모스크바 함의 경우는 만재 배수량이 11,490톤의 거함입니다. 그리고 S-300F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3단계 다층 방공 시스템인 S-300의 해상형 모델이거든요. 예. 또 모스크바함에는 최대 탐지거리 370km인 MR800 3차원 대공 수색 레이더 그리고 탐지거리 150km의 MR700 3차원 대공 레이더도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300F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이제 공중 표적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이 15km 거리부터 두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에서 맞게 돼 있고요. 이마저 돌파되면 5km 거리부터 좌우현에 각각 2기, 함수 중앙부에 2기가 나란히 설치된 AK-630 근접 방어 기관포가 탄막을 펼치면서 맞게 돼 있는데 이것이 뚫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예. 거죠. 카탈로그 스펙상으로는 진짜 뭐 아이고 그냥 난공불락이에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뚫어 그런데 아무튼 결국 뭐 1980년대 뭐 기술을 뭐 이 넵튠에 뭐 2번인가 맞고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그게 맞고 그 큰 11,000톤급이 그냥 침몰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뉴스 보고 잘 믿지를 않았어요. 야, 이게 모스크바함이 나름 러시아 함정 치고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다층 방어망을 갖고 있고
최신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갖춘 걸로 유명한 네. 그런 함정인데 어떻게 당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작전을 잘 썼다. 예. 그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모스크바 함을 잡을 때 남부 도시의 이제 미콜라이오 이 방면에서 여러 대의 그 터키제 드론계에서 핫한 바이락타르 TB2를 여러 대를 띄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함은 이 바이락타르 TB2가 또 무시 못할 존재니까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빔 다 쐈나 보죠 그쪽으로. 추적 감시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레이더 능력을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네툰 대함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에서 이제 발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정된 우회 경로를 따라서 4발이 이제 모스크바함 측면으로 다가갔는데 이제 모스크바함도 이제 나중에는 이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근데 30mm CIWS로 2발을 요격했는데 나머지 2발이 자연 탄약고하고 대함 미사일 발사관에 명중을 한 겁니다. 급수에 맞았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제일 결정이 탄약고에 맞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침몰하게 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대한미사일 위력을 이제 보여준 것과 동시에 모스크바함은 유상배열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전식 레이더에 의존하는 방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회전식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지스 시스템이 없는 그 함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보면 우리가 이제 이지스 시스템 관련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지스 시스템 자체는 미국에서 만든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4개 면에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그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이제 이지스 미국제 이지스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 미국을 제외하면 6개 나라에 이제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고로 세계에서 5번째인데 규모로 따지면 세계 탑3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같은 급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지스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면에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그러한 이제 052 C형이다, D형이다, 050이다 이런 그 함정들을 보면 4개 면에 레이더를 장착한 얼핏 보면 이지스함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미국 이지스 체계는 아니죠. 중국 나름의 이제 이지스 체계. 그래서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그 모스크바함이 이게 피격될 때 미군이 조금 도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아까 유 기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그 영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비행 궤적을 분석한 결과 미 해군 해상 작전 초계기인 그 P-8 포세이돈 여기 이제 작년 4월 13일에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의 폭발을 전후해서 오후 1시 32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4분까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루마니아 흑해 항공을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항공을. 특히 이제 오후 3시 27분에 이 PA 포세이돈이 폭발 사고 발생 지점과 160k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근데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이 PA 포세이돈은 원래 이제 적 함선이나 이제 잠수함을 탐지하는 최첨단 초계기니까 160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성능은 기밀이지만 보통 이제 220마일, 그러니까 354km 정도 되죠. 354km 바깥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160km면 절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 우크라이나 군에 이런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거죠. 미국이 뭐 개입은 안 하겠습니다만 또 뭔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여튼 미국 PA 포세이돈이 모스크바함의 폭발 상황은 지켜보고 있었을 거고요. 포세이돈이 보면 이제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미 해군 초계기 중에도 최신의 이제 초계기 중이고 우리 해군도 올해 말부터 해서 6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상이 지금 나오는데요. 보면 이게 이제 작년 1월 31일에 워싱턴주에 이제 미 보잉사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립하고 도색 공정을 마치고 나오는 이제 그 우리 한국 해군 포세이돈 1호기 영상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게.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꼬리날개도 보면 우리 해군 초계기 부대가 이제 61전대인데
이게 이제 문양이 검독수리 문양이에요. 여기 영상. 아, 검은 독수리. 검독수리 문양이 이게 바로 초계기 부대를 상징하는 네. 이제 그런 잠수함 물고 있네요, 그죠? 문양이 노란 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잡는 그런 부대다. 그거죠. 아, 진짜 그걸 보셨네요. 예. 어. 우리가 기존에는 초계기가 P3C 예. 해상 초계기인데 그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기종이고 항속거리하고 채공 시간을 이제 증대시킨 보잉 737-802R 기종을 이제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각종 이제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고 서방 측의 대잠수함 초계기, 해상 초계기 중에는 가장 큰 편에 이제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을 파악할 때 쓰는 게 이제 소노브이라는 게 있죠. 수중으로 투하해서 이제 물속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음향 탐지기죠. 이거를 이제 넓은 구역에 투하해서 잠수함을 위치를 확인하는데 포세이돈의 강점 중에 하나는 또 강력한 레이더, 신형 레이더도 갖고 있어요. APY-10 레이더인데 이게 탐지 거리가 무려 400km가 넘는다고요. 와. 400km가 상당한 예. 이제 거리죠. 그다음에 2호 카메라도 이제 광학 정자 장비도 있어서 멀리 수면 밖에 잠깐 나와 있는 이런 잔망경도 이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탐지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존 해상 초계기의 몇 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대가 한 번 출격했을 때 기존 타 해상 초계기가 3대 이상 투입돼야 커버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보를 다른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다른 함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수단에 전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받아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뭐 해상 초계기가 아니고 조기 공복 역할도 하고 광역 해상 감시 또는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은 앞으로 우리 7기동 기관에서도 든든한 지원 전력으로 활용을 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포세이돈의 역할이 또 추가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무인기를 활용해서 유무임 복합 작전, 우리 멈티라고 그러죠. 복합 운영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그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 쓴 리퍼라는 공격용 드론 무인 공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 헬파이어 미사일 쏴가지고 테러 단체 지도자, 뭐 알카에다 지도자 암살하고 그럴 때 활용했던 그 리퍼를 해상용으로 개조한 스카이 가디언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하고 자위대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합작전하면서 무인기를 멀리 보내서 이 무인기가 보내온 정보를 받아서 작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무인기가 필요할 경우 무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이 무인기가 장착한 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적 함정이라든지 뭐 다른 잠수함도 공격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무인기에서 어뢰도 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 작전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넓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소용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무려 6대가 도입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미소 냉전 당시에 사실 뭐 소련 해군은 뭐 방대한 영토에 비해서 좀 그 해군력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는 뭐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였는지 소련의 구축함, 호위함, 심지어 뭐 잠수함까지 이런 무기를 자본주의 상징인 이것과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시죠. 콜라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C사와 P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료 회사 중 한 곳이 한때는 세계 6위의 해군력을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음료 회사가 세계 6위 해군력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때는 1950년대 냉전 시대. 콜라 회사 C사와 P사는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만 경쟁이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C사의 콜라를 퍼뜨린 미군 때문에 P사의 인지도와 수출량은
피사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8년 피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냉전의 최고 대립국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에 과열을 시키고 각자 자신의 체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문화 교류의 합의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국립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었죠. 드디어 1959년 7월 25일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국립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냉전의 최고 대립국이 교류하는 보기 드문 광경인 만큼 전 세계의 고위 인사들과 외신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부통령 리처드 닉슨과 구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만나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는 닉슨 부통령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에게 미국의 물품을 소개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대화는 서로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급기야 언성이 높아져 구소련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열변을 토해냈지만 주위 시선이 의식되었는지 두 사람의 뜨거웠던 대화는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닉슨 부통령은 뜬금없이 후르시초프 서기장에게 콜라를 한 잔 권하며 P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컵에 콜라를 따라줬습니다. 콜라를 받아 마신 후르시초프는 한층 누그러진 얼굴로 신선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공산주의의 대표격 인물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음료를 마시는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P사는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P사의 마케팅 천재 도널드 맥킨토시 켄달의 계획이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닉슨 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 후르시초프가 콜라를 마실 수 있게 권하고 곧바로 P사 부스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켄달은 후르시초프에게 미국과 구소련의 물로 만든 콜라 2잔을 건네면서 구소련에 자신들의 공장을 지으면 콜라를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콜라의 맛을 본 후르시초프는 매일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음료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에 끝내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71년 후르시초프 별세 후 구소련의 새 지도자가 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맞물려 P사는 드디어 구소련의 독점 판매권을 따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P사는 구소련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루블을 달러로 환전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계약은 그대로 무산되나 싶었으나 이미 구소련 내부는 콜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었던 구소련은 당시 명물이었던 스톨리츠나이아 보드카와 1대1 물물 교환을 제시해 극적으로 계약이 성사되게 됩니다. P사는 그렇게 구소련의 물품까지 팔게 되었죠. 이후 1980년대 후반 P사와 구소련 간의 계약도 만료 기간이 다가와 재계약대가 되었는데요. 구소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드카와 물물 교환하길 원했지만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미국 내에서 소련제 보드카 불매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P사는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소련은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P사에게 지불할 만한 물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소련은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물건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군사장비였습니다. 구소련이 제시한 군사장비는 정말 기겁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총 17척의 디젤 잠수함과 유조선,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등을 제시한 것이었죠. 내부 무기를 모두 떼버린 채 넘긴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자국 무기를 숨기기 위해 노출을 매우 꺼려했던 구소련이 콜라를 위해 수십 척의 군함을 넘긴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P사는 이 제안을 승낙해 총 17척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현재 가치로 무려 4천억 원어치의 콜라와 맞바꾸며 다시 계약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P사가 받았던 군함과 잠수함을 합치면 당시 세계 6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와 맞먹을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P사에게 군사 장비는 딱히 쓸모도 없었고 워낙 구형인 탓에 타국 어느 곳에서도 구매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소에 고철값만 받고 모두 처분해버렸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 이념의 대립마저 막지 못한 콜라의 맛. 오늘은 콜라 한 잔으로 구소련을 무장해제시킨 피사의 전설적인 일화를 알아봤습니다. 군사 장비를 넘기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콜라 맛. 그 정도인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긴 합니다만. 네. 예, 근데 피사 콜라는 이제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 러시아에서 전쟁 다 이후에? 예, 예. 발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피사도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항해군으로서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제7기동 전단이니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변화에 자, 우리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이거 센 거 나오네요.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시뮬레이션 그 결과가 공개됐다고요? 예, 지난 1월에 취임한 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예. 올 뭐 3월이나 5월 정도에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는 계획이 나오거든요. 이 보도가 이제 나온 뒤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초에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예. 중국군이 만약에 2026년에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그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예. 핵을 안 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일본이 본격 참전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미국과 대만이 중국을 물리친다라는 결과가 산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피해가 엄청나다. 미일 연합군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면서 겨우 대만을 방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면 만신창입니까? 네, 보고서 내용을 이제 발췌해 보면 예. 중국의 미사일에 의해 미군이 동원한 항공모함 2척이 가라앉고요. 아 이거는 큰 피해인데 항공모함 2척이면 네, 그리고 함정 10척에서 20척이 침몰한다. 예, 옆에 있는 함정도 뭐 살아남지 못했겠죠? 예. 네. 그리고 전쟁 3주 만에 3,200명이 전사하고 아이고. 요거는 이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잃은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죠. 예. 또 우리가 뭐 농담상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야, 내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상대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미일이 그렇게 뭐 해군력에 그 자신의 미일이 그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 상대편으로 일단 뭐 시뮬레이션 된 그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제 1만 명 가까운 병력이 이제 전사를 하고요. 그 함정의 경우는 주요 함정이 138척, 오. 항공기는 155대를 잃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고요. 중국 해군은 거의 뭐 괴멸 상태가 되고 예. 상륙부대 핵심 전력은 다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몇만 명의 병력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대만 역시 이제 독립은 유지하는데 경제가 이제 완전히 예. 파괴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하네요. 뭐 사실 뭐 승자가 없는 그런 뭐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나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길 것이다. 결국 한미양국군이 북한이 전면전 도발해도 이길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몇 달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기더라도 페어스국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만도 마찬가지 이제 이기더라도 뭐 페어스국의 승리 비슷해요. 점령을 되겠죠. 피한 것이지 네. 피해는 엄청나게 입는 거니까요. 네. 그러게요. 좀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가 뭐 엄청난 거니까요. 네. 와, 이건 진짜. 근데 우리 그 아까 일본은 참전하는 걸 전제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는 뭐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중국이 사주에서 한국을 침공하게끔 그 결국은 우리 발등에 불이 될 수도 있다. 한중일 3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지스함 최첨단 구축함 확보 전쟁에 일제 뛰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그 주의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최첨단 신형 이지스함 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얘기는 무장도 그만큼 많지 않겠느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 능력을 갖출 것이다.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그럼 이제 중국 쪽. 작년 재작년 중국에서 소위 뽑아낸
함정 배수량이 우리 지금 해군 전체 배수량보다 더 많다는.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인 YJ-21의 경우에 마 10까지 방금 본 게 마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 쪽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